1907년 어느 날 경주에서 동해안 마을로 우편 배달을 가던 우체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토암산의 동산령을 넘어가던 그는 동해안 쪽으로 배달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번곡 근처에서 능 같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걸음을 멈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입구를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엔 무너진 천장 사이로 돌부처가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심히 그것을 보던 그는 정확한 장소를 기억한 후에 다시 우편 배달을 마치고 며칠이 지나서야 돌아온 그는 자신이 본 사실을 당시 일본인 우체국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문가들의 현장 답사로 석굴의 존재가 밝혀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 통감, 직접 경주로 내려와 석굴을 시찰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석굴암이 일반인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선 후기 문인들의 기록에서 이미 석굴암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으며 우체부가 발견했다는 1907년보다 무려 16년 전인 1891년에 풍양 조씨 가문에 의해서 그 석굴암이 보수되었다는 내용의 토암산 석굴 중수 상동문에 의해 이곳이 실제로는 잊혀진 곳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과는 달리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속도가 매우 느렸을 당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일제문화사업의 홍보수단으로서 새로운 유적을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견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천장 30%가량이 이미 구멍이 생겨 흙이 쏟아져 내려왔고 불상의 코는 깨져 있는 데다가 받침대도 매우 심하게 갈라져 파손되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불상이 파손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1910년 조선 통감부는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부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들의 무게가 워낙에 무거워 그것의 이전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차라리 일본에 반출하려고 시도도 하였으나 당시 현지 관리가 이를 거절하게 되자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이곳을 시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 생각에 이미 조선은 일본의 일부가 되었으니 어디에 있던 상관없다고 결론짓게 되어 굳이 힘들게 일본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결국 석굴암을 제자리에 두되 현지에서 보수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1910년 8월 29일에 순종 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하게 된 한일 병합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하고 식민지가 된 사건인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실질적 작업들은 끝나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장악의 방해 세력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제거되고 1907년 정미조약으로 행정권 제거와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1909년의 기후각서로 사법권이 사라지고 그 뒤에 경찰권까지 제거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석굴암 발견 당시가 명목상으로는 대한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장도 일본이었고 모든 권한을 일본이 행사하고 있었던 때여서 앞서 이야기한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던 시절에 여러 차례 걸쳐 전면적인 수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혹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보수할 때 석굴암은 붕괴 직전의 상태였는데 천장이 무너져 불상이 직접 비를 맞는 상태였고 주변 불상들의 배치도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전체의 반 이상이 돌과 흙에 파묻혀 있었고 그 틈새마다 잡초와 넝쿨 그리고 이끼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에 비가 새는 것이 발견되고 콘크리트가 다시 사용되었던 것이죠. 윗면상으로는 수리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석굴암을 복원 불가능한 형태로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본존불 석굴 아래 지하수가 모여 밖으로 배출되는 수로 장치는
기존에 일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장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것을 단순히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석굴암 아래로 흐르던 지하수를 차단하여 물길을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하수로 인해 차가워진 돌에 수분이 맺히게 되고 석굴암의 바닥과 천장 위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석굴암은 지하수 샘물이 솟아나는 안반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석굴 바닥의 온도는 불상이 위치한 위쪽보다 항상 낮아서 이슬은 원래 바닥에만 맺혔던 것이죠. 과거 신라 사람들은 아주 작은 온도 차이에도 물 분자의 이동이 차가운 쪽에서 저하되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잘 이용하여 무려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버텨온 석굴암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과 사람들의 방출로 인해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지만 당시 정교한 기술의 결정체였던 석굴암의 원리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죠. 따라서 단순히 땅속에 콸콸 흐르는 샘물을 아연관을 이용하여 빼내자 바닥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석굴의 벽면의 표면과 내부에 결로가 생기게 되었으며 불상에도 이끼가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후 다시 보수 작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나중에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와 칼슘이 석굴암의 화강암 벽까지 손상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자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천장의 방수를 위해서 아스팔트를 바르고 지하 배수로의 방향을 바꾸는 보수 공사를 실시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과 1934년에 이끼를 없애기 위해서 증기세척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구잡이 증기세척으로 인하여 불상과 조각들이 많이 마모되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보수 비용은 모두 22,726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4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고대 석조 문화 지식이 거의 없었음에도 석공 장인들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고 보수에 참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 기술자들은 자벽 인부만 조선인을 썼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원 이전에 찍은 사진 몇 장은 일본인이 찍어서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복원 공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물론 관련된 사진조차 제대로 남은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자료나 사진들은 실제 복원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해방이 되었고 1960년대인 우리 손으로 석굴암의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유네스코에서 석조 문화재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조차도 우왕좌왕하다 복구공사 취소 및 재설계를 하려고 했지만 당시 충분한 시간과 재원의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내부의 습기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중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씌웠던 돔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는 여름철이 되자 온도와 습도의 불균형을 발생시켜 석굴 벽면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수준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서울대 기계공학 교수가 투입이 되어 석굴암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그 안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밀폐하여 에어컨으로 유지하게 된 석굴암은 참배객들이 석굴암 불상 주위에 10대 제사상과 11명 관음상으로 둘러싸인 방을 한 바퀴 돌면서 참배하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은 신자들을 위해서 불상 주변을 도는 방식의 참배가 허용되기도 했지만 이때에도 문을 모두 열어놓고 에어컨은 틀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복원 시 세밀한 자료가 남아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연구하여 제대로 복원이 가능할 테지만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독립적 연구 없이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오늘날 한국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명승고족으로서 통일 신라시대 조형미술의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보 제24호인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 종교예술, 과학기술의 총체적인 실현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1995년 12월에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석굴암 속의 본존불의 위치와 크기, 벽면에 부조화된 불상들의 배치와 원형의 본방의 모양과 함께 천장을 이루는 동 구조 등의 조화로운 배치를 살펴보면 이곳에는 치밀한 수리과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굴암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청계석의 위치나 본존 뒤의 광배의 위치, 채광에 이르기까지 수학적인 비례에 근거하여 참배자를 배려한 석굴암 조형에는 매우 놀라운 과학적 지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본존상의 구체적인 비례를 본다면 그 얼굴 너비는 2.2자, 가슴폭은 4.4자, 어깨폭은 6.6자, 양 무릎의 넓이는 8.8자로서 이것은 각각 1대 2대 3대 4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1.1자는 본존 불상 자체 총 높이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이 비율은 로마 신전의 건축가였던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서에 나오는 균제 비례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독창성은 고도의 축조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도명의 360개의 판석으로 교묘하게 구축된 천장은 꼭대기에 연화문을 새긴 원판을 덮개 돌라 하여 청계로 삼고 있으며 그 무게는 무려 20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돔형 천장 구조라는 기본 틀에 쐐기돌이라고 하는 놀라운 무게의 균형 장치를 더하여 돔형 구조의 약점을 보강한 첨단 지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쐐기돌은 도명의 천장 밖으로 길게 나와 있어 그것이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윗돌이 아랫돌에게 전하는 힘을 상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석굴암 천장의 아랫돌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 한 돌이 따로 아래로 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 석굴암의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석상 표면의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한 과학적인 조치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절묘한 통풍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였는데 석굴암 주실은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밑에 벽석보다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석 사이에는 틈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공기가 유통되면서 석굴암을 환기시키고 있었음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순환 장치인 빛이 들어오는 창도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밖의 석굴 외벽에는 두께가 10cm가 넘는 돌들이 무려 석자나 쌓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돌들은 얼기설기 얽혀서 그 사이사이에 공기를 함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갈층을 통해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석실 내부는 언제나 뽀송뽀송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석굴암의 본존불 대자 및 바닥에 암석 기초층을 관통하여 흐르도록 해서 바닥의 온도를 벽면의 온도보다 낮춤으로써 불상 표면의 결로를 사전에 방지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굴암을 지켜온 우리 조상들이 남긴 고대 과학의 비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석굴암은 본래 석불사라고 불렸으며 신라 불교 예술의 전성기를 이룬 경덕왕 시기 재상이었던 김대성과 이성룡이 창건해서 774년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조각 난이도가 높은 돌인 화강암과 청석류가 많아서 인도처럼 석굴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석굴암의 배치는 석가모니가 가장 많이 설 법한 인도 풍경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석가모니의 불이 그 가운데 있고 주변을 10대 제자와 8부 신중 등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석불사라고 불렸던 석굴암은 점차 그 존재감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정시한의 산중일기, 정선의 교남명습첩 등의 기록으로 볼 때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석굴암이 관리되었고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조선시대에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점차 잊혀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565m의 산 중턱에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 말기의 전국적인 의병 활동으로 스님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절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굴암은 건축 기간이 오래 걸려서인지 내부 조각상들의 양식이 서로 다르고 불상의 명호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조각상이 오른손은 땅을 그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린 항마 촉지인의 모습은 본래 석가불만 취하는 수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일본인 학자들은 석가열애라고 판단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미타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신라 때의 불상은 항마 촉지인을 했음에도 아미타불인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창건자 김대성의 설화에서는 그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는데 만일 전생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아미타불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신라를 포함한 삼국시대에는 미륵불이 과연 어느 나라에 강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미륵신앙이 유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상 주변의 10대 제자는 석가모니의 제자이므로 학계에서는 열의 9은 석가열의 불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석상 이마에 보석이 큰 게 하나가 박혀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빼돌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보석이 햇빛에 닿으면 그 빛이 멀리까지 비추게 되는 곳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마치 영화 같은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불상이 바라보는 쪽에 문무대왕릉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그 방향이 일출 지점과 가깝기 때문에 동해의 아침 햇빛을 불상에 비추기 위함이라는 태양 숭배 사상에 이것을 연관시키려는 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불상에 채색도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석굴암은 갖가지 추측 가능하지만 오묘한 비책에 의해서 공기 맑은 대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신라 경덕 왕 때인 8세기 중엽에 착공이 되어 그 이후로도 무려 1200년 이상을 지탱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현대 첨단 공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 석굴암의 비밀 공법이 모두 밝혀져서 위대한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명력을 얻었던 그 시절 그 원형 그대로 되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과연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